20년 만의 소감을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어령 선생의 축사가 귀에 들어왔다. 라틴어에서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진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알레테이아 역시 부정어 A와 망각을 뜻하는 레테이아의 조합이라고 한다. 진실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진실이 되리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레제에서 펴낸 시절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소설가인 김연수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안에서 써내려간 작가 개인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용산 참사와 세월호의 침몰, 촛불 집회 등 우리는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며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1980년대 자신의 학창시절 문화적 체험부터 최근까지 그가 본 책과 그림과 영화와 연극을 소재로 이러한 질문과 그 답찾기의 사유의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인데요. 심도 있는 접근과 부단한 탐색은 작가의 내공을 느끼게 합니다. 김연수 작가는 1992년 작가세계 여름호에 시를 발표하고 이듬해 장편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설 굿바이 이상으로 동서문학상을,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로 동인문학상을, 나는 유령작가입니다로 대산문학상 수상 외에 다수의 수상과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장래 희망은 다시 할머니,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 그렇게 이별은 노래가 된다, 나의 올바른 사용법, 그을린 이후의 소설가, 이렇게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단편소설 사랑의 단상을 끝부분에 수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5번째 챕터, 그러니까 5번째 앨범이 출간된 사랑의 단상 시리즈는 처음부터 사랑의 부재를 노래하는 모음집처럼 보였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의 단상이라면서 가수들은 왜 이별에 대해 노래하는 걸까? 그건 아마도 사랑을 잃고 난 뒤에 사람들이 노래를 더 많이, 더 잘 듣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슬픔이나 외로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수들이 사랑의 기쁨보다 이별의 슬픔을 더 많이 노래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으리라. 사랑할 때 우리는 잘 모르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뒤에야 거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즉, 사랑은 사라진 뒤에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부재를 노래할 때 확실히 표현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없어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물이나 공기 같은 것, 없어지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 그러나 있을 때는 그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컴필레이션 시리즈의 이름을 빌려준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을 펼치면 그래서인지 곧바로 부재자라는 항목을 만나게 된다. 사랑은 구덩이로서만, 부재로서만
그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 사실을 롤랑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불교 공안으로 설명한다.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오랫동안 물속에 붙잡고 있었다. 점차 물거품이 희박해지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스승은 제자를 꺼내고 되살린다. 내가 지금 공기를 원했던 것처럼 진실을 원할 때 너는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물속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을 잃고 난 뒤에야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젊음을 닮아 있다.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닐 때 우리는 비로소 젊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젊음은 젊음을 모른다. 사랑도 그렇다. 무지할 때만 우리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노래들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알게 된 사람들, 더 이상 천진할 수 없는 사람들, 청춘을 잃고 조금은 늙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랑은 부재의 흔적으로만 드러난다. 5번째 앨범은 이 부재의 흔적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레코드사는 2014년 8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사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가수들은 사연을 읽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노래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하여 1000통이 넘는 이야기와 사진들이 도착했다. 나 역시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책 사이사이 고이 말려둔 꽃잎, 이제는 다시 낄 수 없을 그 사람과의 커플링,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손편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났지만 정말 따뜻했던 내가 손수 떠준 목도리, 처음으로 함께 보러 갔던 영화의 티켓, 부끄러워서 사실 한 번도 같이 입고 만난 적은 없었던 커플티, 더 이상 혼자 가지 않는 빽빽하게 스탬프가 찍힌 우리의 단골 카페 쿠폰, 수없이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은 슬퍼하고 후회하고 뒤늦은 깨달음에 한탄했다. 하지만 사진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그러니까 한때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외로움이나 후회 혹은 깨달음의 목소리가 없었다. 그저 소리 없는 기쁨, 은은한 빛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예컨대 서로 꽉 잡은 2개의 손, 함께 걸어가는 2사람의 다리, 벚꽃 아래에 함께 있는 모습 등등으로.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서로에게 낯설어지고 한때는 간절한 마음이 전부였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건만 이제는 서로를 비추는 2개의 거울처럼 서로에 대한 기억들만 이 원망의 목소리도 흐느낌도 한숨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이 순수한 묵음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5번째 사랑의 단상은 그 충만한 부재, 이제는 텅 빈 사랑에 따뜻한 음료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늘에 살고 있지,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놀아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체의 짧은 글도 하나의 노래가 됐고, 잘 지내자 우리 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거의 고쳐지지 않은 채 같은 제목의 노래가 됐다. 서로에 대한 연인들의 간단하고도 명료한 그리움은 나의 사랑 노래처럼 미니멀한 곡으로 바뀌었다.
레이먼드 카버는 단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사랑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만 한다고 썼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 어떤 사랑이 이제 여기 없다는 것 뿐이니까. 그걸 빼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니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모두 사랑이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또 그 사연과 사진과 노래는 다만 그때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만을 말할 뿐이다. 사랑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그 정도뿐이다. 그렇게 이별은 노래가 된다. 2015년 2월 5일 40살을 지날 때였다. 나는 이 세상이 몹시도 싫어졌다. 그 무렵 우편함으로 생애 전환기 정기검진을 안내하는 통지서가 배달됐다. 나는 생애 전환이라는 네 글자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작년의 삶으로 전환한다는 건 이런 염세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인가는 감회가 들었다. 그때는 잘 몰랐으나 마음 한쪽에 슬며시 자리 잡은 그 염세의 태도는 그러나 바위처럼 무거운 것이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다지도 나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인가는 의문 속에서 지난 몇 년간을 살았다고 말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다. 생애 전환이라는 말은 내 삶 역시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은연중 암시한다. 내 삶이 전환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만 40세와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만 66세에 삶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맞춰 내 삶의 기승전결을 따져보면 만 40세 이후의 삶은 절정이, 만 66세 이후의 삶은 결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생의 절정은 염세로 시작된 셈인가?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면 절망이 가장 깊어진다는 사실을 소설가인 나는 잘 알고 있다. 새벽이 가까우면 밤은 더욱 어두워지는 것이며 그렇게 가장 어두울 때야말로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환하게 보이는 법이라는 세간의 지혜는 훌륭한 이야기의 구조 속에도 반영돼 있다.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는 낙천은 결말 역시 그러하리라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에 독자는 흥미를 잃게 된다. 잘 만든 이야기는 절정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같은 의미의 아직 끝나지 않은 종결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이 깊은 절망에는 최종 종결을 위한 결말이 필요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종결 상태란 인간적인 절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몸에 대해서만 말하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만든다. 몸은 이미 죽었는데 마음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도 가능할 테지만 현세를 살아가면서 그런 상태를 목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죽었을 때 몸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는 가끔씩 눈에 띈다. 그게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종결 상태, 가장 깊은 절망 상태다. 그때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빨리 종결짓고 싶은 욕망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생에는 자살이라는 파국이 온다.
그러므로 자살은 몸을 향한 마음의 공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차마 그럴 수가 없다는 이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언제나 눈물겹다. 40살이 지날 무렵 나는 염세의 태도를 받아들일 때 작년의 삶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태도란 결국 염세가 아니라 차마 그럴 수는 없다는 마음을 뜻했다. 지난 몇 년간 신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다지도 나쁜 세계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품었고 그때마다 이런 세계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끝장나는 게 옳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40살 무렵의 내 염세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니까.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 세상에는 슬픈 죽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므로 그건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작년에 수학여행을 떠난 고교생 300여 명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나의 절망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를 처음 들은 것은 그 고등학생들과 같은 나이일 때였다. 야간 자습을 하고 돌아와 야참을 먹고 나면 자정이 가까웠다. 그때부터는 공부 생각은 전혀 않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었다. 그러다가 1시가 되면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 방송은 2시에 끝났다. 이 세상에는 멋진 책들과 훌륭한 음악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마음껏 책을 읽었으면 음악을 들었으면 그런 바람만이 마음속에 가득한 시절이었다. 그때는 염세에 끌렸어도 그건 세상에 이런 태도도 있구나, 멋지다 라는 심정이었으리라. 그 프로그램에서 황병기의 미궁을 처음 들었다. 도입부를 듣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일순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염세의 세계를 엿보게 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나는 그 음악이 좋았다.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신문에서 전하는 세계의 이면을 말하는 음악이어서였을까? 대구에 가서 음반을 사서 참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 레코드에 있던 다른 음악들은 그리 자주 듣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듣기에는 곡조가 너무 느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곡인 국화옆에서를 귀 기울여 듣게 된 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다. 왜 이다지도 나쁜 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던 그 즈음 그 곡의 시 한 구절이 귀에 들어왔다. 다들 알겠지만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선이라는 시구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읽어온 익숙한 구절이었는데 문득 그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궁금해진 것이다. 거울 앞에 선 누이는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일까? 40을 넘긴 뒤에 나처럼 이다지도 나쁜 얼굴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좋은 얼굴을 보고 있을까? 나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 노래를 제대로 듣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그제야 나는 거울은 언제나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에 늙은 얼굴이 있다고 해서
그 거울이 그를 늙게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세계는 그 거울과 같다. 세계는 늘 그대로 거기 있다. 나빠지는 게 있다면 그 세계에 비친 나의 모습일 것이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의문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017년 6월 1일. 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배웠어야 하는 것은 나의 올바른 사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걸 모르니 인생은 예측 불허,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이런 형편인데도 불운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 나의 사용법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납득시키기란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보니 더 그렇다. 50살이 넘어서까지 자신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무지의 귀결은 역시 남 탓하기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버거운 과제에 도전하는 게 제일 좋다. 일단 우리가 몸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마음의 오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영국 가디언의 편집국장이던 앨런 러스브리저가 57세의 나이에 도전한 것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습해 1년 안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주하는 일이었다. 가디언의 편집국장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결심을 하다니. 그가 쓴 다시 피아노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기밀을 세상에 폭로한 위키리스크 사건, 일본 동북부 대지진, 아랍의 봄, 영국 폭동 사건,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등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16개월에 걸쳐 쇼팽의 곡에 도전한 이야기가 일기의 형식으로 실려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책을 펼쳤다. 나 역시 틈틈이 클래식 기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동네 신문에 편집국장도 못 되면서 어찌된 일인지 하루에 10분도 연습하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더 안타까운 건 10몇 년째 연주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혹시 기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600쪽이 넘는 이 책에는 피아노 연습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아마추어로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혀를 내두르는 곡에 도전하는 과정이 영국 언론계의 생생한 뒷이야기와 교차하고 있었다. 숨 돌릴 틈 없는 분주한 일상과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교차 서술함으로써 앨런 러스브리저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의 효용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에 몰두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조깅이나 수영 등에 해당하는 일이 러스브리저에게는 발라드 1번 연습하기였던 셈이다. 어느새 피아노 연습은 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었다. 현실 도피라 해도 좋고 어리석은 충동이라 해도 상관없지만 내 몸이 피아노를 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출근 전 20분을 피아노 앞에서 보낸 날은 뇌의 화학 반응이 달라진 것만 같은 강력한 느낌을 받곤 했다. 연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내 뇌가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두 대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의 원천이 정확히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신경회로망의 재편임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이 신경회로망의 재편이라는 말은 피아노 연습이 단순히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법을 익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배우는 일에 더 중요한 효용이 있다. 그 첫 단계는 자기 관찰이다. 세상에는 분명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는 것일까? 그건 당연히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 남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엄청나게 연습했는데도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뭔가를 배우다 보면 지금까지 제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법을 모르면서 옳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벌써 80여 년 전에 프레더릭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테크닉, 내 몸의 사용법에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다. 골프 선수는 골프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신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항상 어떠한 감각 경험, 느낌을 동반하는데 습관적 사용이 평생 쌓였기 때문에 그는 이 경험에 익숙하다. 더 나아가 그 익숙함으로 인해 감각 경험은 옳게 느껴지며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반복하는데 상당한 만족을 느낀다. 그러므로 공을 잘 치려고 할 때 골프채를 휘두르며 공에서 눈을 떼는 것은 물론 다른 잘못된 습관적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을 불러오는 감각 경험이 익숙하고 옳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은 옳게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애쓰는 일을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doing이라고 부른다. 이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습관이 되어 자신에게 익숙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뜻한다. 피아노 연주에 빗대자면 손가락 사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은 옳다고 느끼며 계속 연습하는 일이 그렇다. 이런 건 선생이 교정해주기 전까지는 고칠 수가 없다. 고집스런 둔재의 불행. 어쩌면 인간 모두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속한다면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피아노 연주에 쏟아부어도 실력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자신이 옳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일. 알렉산더 테크닉의 용어로는 undoing이다. 이건 함을 하지 않음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면 undoing에 이를 수 있다. 즉, 우선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보고 나만은 옳게 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여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undoing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렉산더는 습관적으로 행하던 행동의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깨어 있을 것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다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근사한 콘서트장에서 완벽하게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오늘 연습하는 부분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행동에 몰두하는 일이 배우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피아노에 설명돼 있다. 나이가 들어 악보 외우는 일에 곤란을 느끼던 러스 브리저는 신경행동학 연구의 선구자인 레이 돌란을 찾아간다. 그는 나이 든 사람들의 학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신경세포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기존의 신경세포에 달라붙은 촉수의 수가 늘어나죠. 이 촉수를 전문용어로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가 새싹처럼 늘어나고 뻗어가면서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험이 끝난 피실험자의 두뇌를 스캔하면 이 전과는 차이점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피질이 더 커지고 두꺼워져 있겠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육체적으로 뭔가를 새로 배울 때는 반드시 언두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건 지금까지 제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잘못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만은 옳게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걸 인정해야만 제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덕분에 늘 목표를 이루지 못해 남을 탓하는 삶에서 벗어나 과정에 몰두하며 매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 이때의 언두잉이란 어떤 것일까? 그건 아마도 습관적으로 안주하고 있던 익숙한 생각, 자신은 옳게 알고 있다는 그 느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일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사를 판단할 때는 어떨까? 그때의 언두잉이란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서 시작된 질문은 마음의 문제로 뻗어나간다. 결국 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일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책의 본문 중에 이옥의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저녁을 슬퍼하면서 가을이 슬퍼할 것이 없는데도 슬퍼지는 이유를 알겠다. 하루에 저녁이 오면 엄자가 붉어지고 뜰하게 나뭇잎이 잠잠해지고 날개를 접는 새가 처마를 엿보고 창현이 어두운 빛이 먼 마을로부터 이른다면 그 광경에 처한 자는 반드시 슬퍼하여 그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니 해를 아껴서가 아니요 그 기운을 슬퍼하는 것이다. 하루의 저녁도 오히려 슬퍼할 만한데 1년의 저녁을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속에서 1년의 저녁이 아닌 시대의 저녁을 여러 차례 맞이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역사를 위로하는 길은 그와 비슷한 일이 현재와 미래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